1492년 10월 3개월에 걸친 항해 끝에 산타마리아, 니냐, 핀타 세 척의 배가 바하마에 닻을 내린다. 유럽의 아메리카 발견이었다. 아메리카는 급변한다. 유럽인들의 정복과 정착이 대륙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유럽인은 약탈하고 파괴했다. 자연경관도 달라졌다. 유럽인들이 가져온 동식물 때문이다. 아메리카엔 신기한 것도 많았다. 콜럼버스의 항해는 아메리카와 유럽 모두를 바꿨다. 500년 전 시작된 변화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꿈을 위해 고국 이탈리아를 떠났다. 아시아로 가는 새 항로를 찾겠다는 꿈이었다. 지리상의 발견과 팽창의 시대, 그 모든 건 한 여왕의 야망에서 시작됐다. 유럽 귀족들은 동방과의 무역으로 부를 키웠다. 향신료, 금, 보석, 비단은 당대 최고의 사치품이었다. 하지만 실크로드가 터키에서 막히자 동방 무역은 쇠퇴한다. 유럽 왕들은 불안해졌다.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은 새 인도 항로를 찾고 싶었다. 계획도 있었다. Dejadlo pasar. 여왕은 유럽에서 가장 힘센 여인이었다. 유럽은 팽창하고 있었다. 참신한 기술도 앞다퉈 등장했다. 곳곳에 성당과 궁전, 성이 건설되고 시장이 생겼다. 왕과 교황들은 군대를 키우고 정복 전쟁을 하며 세력을 넓혀나갔다. 1491년보다 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황금에 대한 열망과 종교적 열정이 매우 뜨거웠던 시기는 유럽에 없었다. 새로운 사상도 넘쳤다. 부와 권력에 대한 갈망은 끝을 몰랐다. 유럽 탐험가들은 황금과 땅을 찾아 미지의 세상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15세기 유럽인들이 알고 있던 세상 너머엔 미지의 대륙, 새로운 세상이 있었다. 아마존은 복잡한 땅이었다. 안데스 산맥엔 신대접을 받는 왕의 제국이 있었다. 중앙아메리카의 인구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고도의 문명이 꽃피우고 있었다. 대서양 연안엔 수많은 마을이 자리를 잡았다. 강변엔 대도시들이 세워졌고 그 중앙엔 광장과 사원이 건설됐다. 도시와 농촌, 어촌엔 사냥꾼과 어부, 농부, 왕, 노예, 군인들이 살았다. 미주리 강과 일리노이 강, 미시시피 강이 합류하는 지금의 미국 미주리주에는 숲이 우거져 있었고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있었다.
아메리카 최대 문명 중 하나도 여기서 태어났다. 오데호에서 플로리다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한 미시시피 문명이다. 문명의 전성기는 1150년 즈음이었다. 초기 탐험가들은 이 언덕들이 후퇴하는 빙하로 생겨난 줄 알았다. 하지만 언덕들은 도시 중앙에 있던 무덤이었다. 대표적인 도시가 카호키아다. 건물은 흙과 나무로 지었고 인구는 수천 명이나 된다. 이들이 자신을 뭐라고 불렀는지, 어떤 언어를 썼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문명이 발달한 이유는 안다. 미시시피 문명은 농업 문명이다. 안정적으로 공급된 주식 덕분에 인구는 계속 늘었다. 그 주식은 다른 대륙엔 소개되지도 않은 작물이었다. 농경이 시작되자 정착 생활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은 문명 건설로 이어진다. 옥수수는 자연이 내려준 고마운 선물이 아니었다. 옥수수는 인류 최초의 선택교배 성공 사례다. 학자들은 최근에야 옥수수 재배 기술이 아메리카 고대 문명들의 핵심이었음을 알아냈다. 북아메리카의 주식은 옥수수였습니다. 6,000년 전 옥수수는 사람 엄지손가락만 했어요. 하지만 수천 년에 걸친 품종 개량으로 잡종 옥수수들이 태어났고 원산지인 중앙아메리카보다 서늘한 곳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졌어요. 미시시피 계곡의 옥수수가 전해진 건 겨우 1100년 전이었죠. 옥수수는 테오신테란 풀을 작물화한 것이다. 작물화는 지금의 멕시코에서 시작됐고 긴 세월 후에야 지금과 같이 커다란 옥수수가 등장했다. 고고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은 지금도 야생 풀이 농작물로 변한 과정을 두고 논쟁을 벌인다. 옥수수는 아메리카 고대 문명을 푸는 열쇠 중 하나다. 옥수수가 잘 자라면 문명도 성장했다.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 최고의 문명은 옥수수가 자라지 않는 안데스 고원에서 태어났다. 잉카 제국은 남아메리카의 서해안을 따라 4,000km나 펼쳐졌다. 잉카인들은 수천 미터 고지대에 왕궁과 창고, 성을 세웠다. 인구는 600만 명이나 됐고 석재는 사람이 운반했다. 바퀴도 수레를 끌 가축도 없었기 때문이다. 잉카인들에게 힘을 준 주식은 옥수수가 아니었다. 잉카엔 금이 많이 났다. 하지만 잉카의 진짜 보물은 따로 있었다. 유럽인들은 본 적도 없는 덩이줄기 작물. 감자는 8,000년 전 지금의 페루와 볼리비아 사이에 있는 해발고도 4,000m의 티티카카 호수 부근에서 처음 재배됐다. 유럽인의 주식이 남아메리카산 외래종인 것이다. (1491년) 당시 잉카인들은 수백 종의 감자를 재배했다. 감자의 조상들 중엔 독초나 식충식물도 있었다. 그 1000년 전 잉카의 한 도시는 매년 3만 톤의 감자를 생산했다고 한다. 장기 보관을 위해서는 감자를 으깨 충요란 걸 만들었다. 수확한 감자는 지푸라기에 펴고 밤새 얼린다. 낮엔 햇빛을 받아 다시 녹는다. 그 다음엔 감자를 밟아 수분을 빼내고 말린다.
추녀는 10년이나 저장이 가능했다. 덕분에 사람들은 기근에 대비할 수 있었다. 잉카인들은 산비탈에 계단식 밭도 만들었다. 토양 유실을 막고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계단식 밭이 산비탈보다 많은 태양열을 흡수한 덕분에 감자는 고지대에서도 재배됐다. 농사는 사람의 힘으로만 지었고 농기구는 나무로 만들었다. (1491년) 남북 아메리카의 농부들은 1억 명을 먹일 수 있는 옥수수와 감자를 생산했다. 대서양 너머에는 1억 명 이상이 사는 대륙이 있었고 이곳에선 완전히 다른 작물이 재배됐다. 1491년 유럽인들은 아메리카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에서 1억 인분 식량을 생산해야 했다. 유럽은 복잡한 대륙이었고 땅은 항상 부족했다. 밭의 주인도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다. 인구의 대부분은 농부였지만 농지의 임자는 대부분 왕과 귀족, 교회였다. 주식은 곡물로 만든 빵과 죽이었다. 겨울엔 호밀과 밀을, 봄엔 귀리와 보리를 심었고 3년에 한 번은 지력 회복을 위해 땅을 쉬게 했다. 바람과 물로 동력을 얻는 방법도 고안돼 있었다. 좁은 땅에서 많은 작물을 수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유럽의 농업혁명은 그걸 이뤄냈고 덕분에 인구는 급증했다. 집약적 농업의 필수 요소는 하나 더 있다. 15세기 유럽인들의 식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농작물은 밀과 호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 살던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작물은 단연 옥수수였죠. 하지만 두 대륙의 농업에는 보다 중요한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유럽 농업은 곡물 재배와 가축 사육이 혼합된 형태였지만 아메리카 대륙의 농업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가축 사육은 유럽 농업에 몇 가지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첫째, 가축들의 배설물 덕분에 농지가 비옥해진다는 이점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가축을 방목하려면 상당한 초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비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가축 덕분에 두 대륙의 농업은 크게 달랐다. 아메리카 대륙엔 소, 말, 돼지, 양, 노새, 염소, 닭이 없었다. 유럽인들은 말로 짐을 나르고 쟁기질을 했다. 소는 고기와 모피, 가죽을 준다. 돼지는 고기와 가죽의 주된 공급원이었다. 양은 별도의 우리가 필요하지 않았고 알아서 풀을 뜯어먹었다. 노새는 수레를 끌어준다. 젖소는 우유와 버터, 치즈를 준다. 유럽인들이 키운 가축은 이외에도 많았다. 사람은 야생동물을 가축으로 길들였다.
그리고 15세기 유럽의 5대 가축인 말, 소, 염소, 돼지, 양은 유럽의 들판을 길들였다. 가축은 유럽의 번영에 큰 역할을 했다. 반면 아메리카엔 가축이 거의 없었다. 잉카 제국의 농부들이 짐을 나르고 고기를 먹으려고 라마를 기르긴 했다. 라마는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이 기른 가축이었다. 라마의 배설물은 비료였고 가죽은 옷감이었다. 하지만 젖을 짜거나 말처럼 타거나 쟁기를 끌 수는 없었다. 전쟁을 할 때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 그래도 털의 품질은 최고다. 양털보다 가볍고 따뜻한 데다 양도 많았기 때문이다. 농부들은 청동 칼로 털을 깎았다. 아메리카의 두 번째로 많았던 가축은 라마보다 몸집이 훨씬 작다. 지금의 멕시코와 과테말라에 있었던 아즈텍 제국은 칠면조를 아주 좋아해서 두 차례 칠면조 축제까지 열었다.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가축을 거의 키우지 않았다. 가축으로 적당한 대형 포유류 대부분이 멸종됐기 때문이다. 빙하기 끝 무렵 아메리카에선 자이언트 들소, 마스토돈 같은 대형 초식 동물이 사라졌죠. 멸종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빙하기가 끝날 때라 기후가 전보다 크게 덥고 건조해졌고 풀과 나무가 죽었죠. 두 번째 이유는 인간입니다. 얼어붙은 베링해를 건너 인간이 북아메리카에 들어온 시기와 이 동물들의 멸종 시기가 겹칩니다. 인간은 느리고 덩치 큰 그 동물들을 사냥했을 거예요. 그 뒤에 남은 아메리카 들소, 사슴, 영양 등은 가축이 되기에 적당하지 않았고요. 대형 초식 동물들이 멸종되자 한 가지는 풍부해졌다. 바로 공간이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북극권에서 지금의 미국 중서부까지를 뒤덮었고 동물들은 떼를 지어 다니며 먹이를 찾았다. 그런 동물 중엔 영양, 술록도 있었다. 아메리카 들소도 또 덩치 큰 회색 곰도 있었다. 하늘에선 셀 수 없이 많은 새가 해를 가렸다. 수십억 마리의 여행 비둘기, 오리, 거위가 지평선을 뒤덮었다. 동물들을 쫓는 사냥꾼도 있었다. 수렵 부족은 북아메리카에만 수백 개였다. 북동부 숲엔 이들의 마을이 있었고 들판엔 유목민이 살았다. 이들 문명은 안정적으로 육류를 확보할 방법을 찾아낸다. 가축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냥감을 곁에 불러들일 방법을 찾은 것이다. 번개가 친 자리엔 유난히 풀이 잘 자란다는 걸 깨닫자
사람들은 들판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수족, 샤이엔족, 코만치족, 쇼쇼니족은 북아메리카 중앙평원 등을 태워 사냥감들을 유인했다. 덤불 등을 태워 없애면 숲이 공원처럼 변해 시야가 넓어졌고 사냥이 쉬워졌다. 불길이 지나간 자리엔 풀이 우거졌다. 이제 초지는 2천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게 된다. 새롭게 생겨난 초지는 초식동물들을 불러들였고 그 수를 늘려줬다.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맹수도 따라왔다.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은 때묻지 않은 황야가 아니라 인간의 관리를 받던 땅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숲에 불을 질러 사냥감을 유인했어요. 북아메리카 중앙평원의 유목민들은 대륙에서 제일 덩치 큰 포유류를 유인하기도 했다. 사냥을 위해서 땅을 길들였던 것이다. 아메리카 들소는 엄청난 양의 고기와 옷감을 제공했다. 뼈론 다양한 도구를 만들 수 있었다. (1491년) 북아메리카엔 3천만 마리 정도의 아메리카 들소가 있었다. 들소떼는 몬태나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프레리를 누볐다. 동부의 원주민들은 불을 질러 숲을 열고 들소들을 새 땅으로 불러들였다. 들소떼는 원래의 서식지보다 훨씬 넓은 땅에 살게 된다. 원주민들에겐 총이나 말이 없었다. 사냥꾼들은 걷고 달렸다. 사냥꾼들은 가죽옷을 입고 활과 창을 사용했다. 무기는 나무와 가죽, 뼈, 돌로 만들었다. 들소 사냥은 부족의 생사를 결정했다. 유럽에선 사냥이 생계 수단이 아니었다. 사냥은 귀족만 즐길 수 있는 특권층의 오락이었다. 총은 있었지만 사냥을 할 때는 전통에 따라 기사의 무기만 사용했다. 귀족이 아니면 사냥을 할 수도 없었다. 사냥을 하다가 들킨 농부는 밀렵죄로 처벌을 받았다. 아메리카와 달리 유럽엔 야생동물이 무리지어 돌아다닐 공간도 충분하지 않았다. 야생동물은 좁아지는 숲에 갇힌다. 땅은 인간의 손에 들어갔다. 농업과 도시건설로 동물들의 서식지는 좁아진다. 자연 그대로의 땅은 드물어졌다. 유럽인들의 먹거리는 또 있었다.
생선은 값이 싸고 흔해서 유럽의 모든 계층이 즐겨 먹었다. 유럽인 대부분이 믿었던 기독교도 생선 먹는 걸 금지하지 않았지만 고기는 1년에 100일 이상 먹지 못하게 했다. 유럽의 생선 수급은 엄청났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농업의 발달이 어업에 피해를 준 것이다. 수도 없이 많아 보였던 물고기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유럽의 물고기는 왜 줄어들었을까? 사람들은 곡식을 재배하며 숲의 나무들을 베어내고 강에 오염물질을 풀어놨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유속이 빠르고 깨끗하던 물은 점점 사라지고 느리고 탁한 물이 늘어났습니다. 담수어들은 큰 타격을 받았어요. 특히 바다에서 살다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번식을 하는 연어, 철갑상어가 급감했죠. 회기성 어류가 준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강을 따라 건설된 댐 때문에 상류로 올라갈 길이 막혀 산란이 준 결과 회기성 어류가 급격히 감소한 것입니다. 강과 호수가 오염되고 황폐해지자 유럽은 바다로 눈길을 돌린다. 사상 최초로 본격적인 해양 어업이 시작된다. 바닷물고기는 종류도 많고 숫자도 엄청났다. 유럽은 바다를 한껏 이용한다. 북해에서는 처음으로 대구와 청어잡이가 시작됐다. 어획고는 5년마다 2배가 된다. 1300년 즈음 노르웨이는 이미 수천 톤의 말린 생선을 영국으로 수출했다. 약 200년 후인 1491년 유럽의 강과 호수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아메리카에선 고기잡이가 산업이 아니었다. 원하면 누구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강엔 댐이 없었고 농사 덕분에 물이 오염되지도 않았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해안이나 강, 호수에서 잡은 고기를 내륙으로 운반하기도 했다. 고산 도시로도 운반했다. 안데스 산맥의 잉카 제국은 태평양의 생선을 먹었다. 북으로 오데오에서 남으로 멕시코만에 이르던 미시시피 문명의 공동체들은 서로 교역을 했다. 대서양에서 온 생선과 해산물을 먹기도 했다. 수중동물에게도 공간은 충분했다. 강, 호수, 바다엔 어류와 고래, 돌고래, 매너티가 넘쳤다. 원주민 어부들이 그물을 걷어올릴 때마다 각양각색의 물고기가 쏟아져 나왔다. 청어, 얼룩메기, 양머리돔이 특히 많았다.
사람들이 잡아먹는 고기는 자연이 채워주었다. 그럼 당시의 아메리카 대륙은 원시의 낙원이었을까? 사실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아메리카의 물고기 대부분은 아마존 유역에 살았다. 아마존 강은 세계에서 제일 길고 유역 면적도 제일 넓다. 우리 눈의 아마존 밀림은 인간의 때가 묻지 않은 에덴 동산 같다. 하지만 과거의 아마존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 20세기 들어와 농지 확보를 위한 밀림 개간이 시작됐다. 그러자 나무를 잘라낸 곳에서 문명의 흔적이 나타났다. (1491년) 이 지역엔 수천 명이 살고 있었다. 과수원에선 온갖 과일을 길렀다. 파파야, 망고, 코코아, 견과류, 야자도 있었다. 언어는 아주 다양했고 사회 시스템 역시 제각각이었다. 원주민 마을은 12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빽빽하게 자리를 잡았다. 마을들은 수로, 다리, 운하로 연결돼 있었다. 이 땅은 원래 해마다 일어나는 홍수로 생긴 초원이었다. 그리고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넓은 지역에 불을 질러 초지를 넓혔다. 1491년 이곳엔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인공적인 식물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정글이 모든 걸 삼킨다. 보다 북쪽인 지금의 미국 뉴멕시코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것 같은 곳이다. 이제 이곳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다. 차코 계곡. 사방을 둘러봐도 나무나 풀, 물, 동물은 보이지 않는다. 1491년에도 이곳은 이런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곳이 완전히 달랐던 때도 있다.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며 문명을 발달시켰지만 결국 파멸에 이르고만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었다. 서기 1000년쯤 차코 계곡엔 풀과 나무가 우거져 있었다. 소나무, 노관주나무 숲도 있었다. 이 비옥한 땅엔 아나사지족이 살았다. 서기 700년부터 아나사지족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높고 큰 건축물들을 지었다. 그 중엔 계곡을 굽어보는 방이 800개나 되는 건물도 있었다. 1000명이 이곳에 살았다. 건축 차질을 운반해줄 가축은 없었다. 수천 그루의 나무는 사람의 힘만으로 이 계곡까지 운반해야 했다. 이들이 어떻게 살고 사라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 역사학자들은 그럴듯한 가설을 세웠다. 나이테를 세고 주위의 둥지를 분석한 결과다.
애리조나 대학의 네이선 잉글리시 박사는 몇 년이나 이 계곡에 틀어박혀 문명의 흔적과 쥐 둥지를 조사했다. 푸에블로족의 조상이 차코 계곡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구 방법은 많죠. 전통적인 방식대로 발굴을 할 수도 있고, 당시 이 지역의 환경이 어땠는지를 추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는 숲지 둥지의 배설물을 분석하죠. 숲지 둥지는 과거의 스냅 사진과 비슷해요. 숲지가 살았던 시대를 보여주죠. 게다가 둥지 중엔 4만 년이나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아주 유용합니다. 숲지는 둥지에서 배설을 하고 먹이인 식물에서만 수분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소변이 아주 진하고 찐득찐득하죠. 이 소변은 대변에 스며들어 대변을 딱딱하게 굳혀줍니다. 숲지는 물건을 모으는 습성도 있어요. 주변의 식물이나 항아리 조각, 옥수수 알갱이, 호박씨도 모으죠. 이 모든 게 숲지의 둥지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린 들판을 누비며 둥지를 찾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둥지 주인이 살았던 시대의 환경을 알아내기 위해서죠. 숲쥐 둥지뿐 아니라 나무도 실마리를 준다. 학자들은 오래된 통나무에 나이테를 세서 원주민들이 건물 등을 짓기 위해 벌채를 한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낸다. 아나사지족은 소나무와 노간주나무로 건물을 짓고 불을 뗐는데 그 정도가 지나쳤던 것 같다. 나무들이 사라지면 토양이 유실돼 숲이 회복력을 잃는다. 이런 땅은 많은 물을 흡수하지 못해 도랑도 생겨난다. 농사를 짓는 것도 예전처럼 쉽지가 않다.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식량도 생산되지 않는다. 원주민이 숲을 파괴한 걸까? 아니면 숲이 원주민을 버린 걸까? 여기서 조사를 했던 과학자들은 원주민들이 살 때 생긴 일에 대해서 몇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수목 생장 한계선이 여기보다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가설은 벌목이 지나쳐서 숲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곳은 소나무, 노간주나무의 생장 한계선이고 기후 변화로 그게 이동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목재와 땔감을 얻었다는 것도 사실이죠. 제 생각엔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이곳의 숲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1130년 재앙이 벌어진다. 극심한 가뭄이 닥친 것이다. 이전 몇 차례의 가뭄에서는 이겨냈지만 인구는 이미 급감해 있었다. 이주할 만한 공간도 찾을 수 없었다. 비가 오지 않아 부족 전체가 먹을 식량도 재배할 수 없었다. 먹을 게 없으면 문명도 존재할 수 없다. 차코 계곡은 황무지로 변한다. 원주민들은 남은 나무를 모두 베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석기만을 사용해 아나사지족은 생태계 균형이 깨지도록 재촉을 했다. 아메리카 원주민도 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지는 않았던 것이다. 유럽에서도 나무는 중요한 자원이었다. 중세는 목재의 시대였습니다. 어디에나 목재를 사용했어요. 목재는 중요한 건축 자재였고 도구나 가구의 재료였고 연료였죠. 거의 유일한 연료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석탄은 거의 쓰지 않았어요. 중세는 전쟁의 시대이기도 했다. 전쟁은 나무도 쓸어갔다. 당시의 기본 무기 중 하나는 주목으로 만든 활이었고 유럽에서 주목은 거의 자취를 감춘다.
철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용광로를 데우는데도 엄청난 양의 나무가 쓰였다. 유럽의 숲은 사람들의 다른 욕망을 충족시키는데도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위대한 건축물을 향한 욕망이었다. 도시의 성당들은 돌이 주재료였다. 하지만 토대와 뼈대엔 엄청난 양의 통나무가 들어갔다. 낙엽송으로는 지붕을 바쳤고 단단한 떡갈나무, 오리나무, 느릅나무는 바닥에서 건물 전체를 지탱했다. 목재는 크고 작은 기둥과 천장, 지붕판에도 필요했고 도끼 손잡이, 수레바퀴도 쓰였다. 성곽과 성당, 수도원, 교회 등을 짓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의 숲은 대부분 사라져야 했다. 숲은 귀족에겐 사냥터를, 농부에겐 땔감과 방목장을 제공했다. 도시에선 화폐가 본격 유통된다. 가장 부유한 도시는 베네치아였다. 베네치아는 나무에 올라탄 도시였다. 사람들은 진흙에 나무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웅장한 석조 건물을 세웠다. 그 건물 안에선 은행업과 자본주의가 꽃을 피웠다. 사고 판 물건들은 나무로 만든 갤리온선으로 운반했다. 베네치아 주변의 숲은 이 수송선들 때문에 황폐해졌다. 베네치아의 목재 수요는 끝이 없었다. 먼저 알프스가 황폐해진다. 가문비 나무는 돛, 낙엽송은 선체의 외판, 느릅나무는 밧줄을 감아두는 캡스턴, 호두나무는 키, 떡갈나무는 선체에 쓰였다. 알프스의 목재가 바닥나자 아드리아해에서 발트해에 이르는 유럽 전역의 나무가 잘려나갔다. 유럽은 대륙 안에 있는 천연자원을 마음껏 썼다. 그 결과 강에선 물고기가 사라졌고 숲의 나무도 줄어만 갔다. 사람으로 가득 찬 대륙은 문제를 타개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서기 1491년보다 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호기심과 탐욕이 가득하고 종교적 열정과 돈벌이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던 시기는 유럽 대륙에 없었다. 사상 처음으로 평민들은 지식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 활판 인쇄술은 책값을 떨어뜨리고 문학을 성장시킨다. 이런 분위기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새로운 에너지는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갔을까? 유럽의 왕과 왕비들은 바깥 세상으로 탐험가들을 파견하고 있었다. 권력을 한 단계 키우기 위해서였다. 새 동방 항로를 찾으려고 아프리카를 둘러간 탐험가도 있었다. 한 탐험가는 서쪽으로 가서 동양에 닿겠다는 결심을 굳힌다.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으로 몇 번의 항해에 참가했고 새로운 인도 항로를 찾고 싶어했다. 그는 자신의 항해에 재정 지원을 해줄 사람을 설득하는데 5년이란 시간을 바친다. 마침내 스페인 여왕의 허락이 떨어진다. 여왕은 손해볼 게 없었다.
선박 세척의 비용도 큰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새로운 인도 항로만 찾으면 황금과 무역로, 땅이 들어온다. 처음엔 지원하는 선원도 없었다. 결국 콜럼버스가 모은 87명의 선원은 주로 문맹자, 경범죄자였다. 사형을 당하는 대신 항해에 참가하기로 한 살인자도 몇 명 있었다. 군인도 많았다. 무어인과의 전쟁이 끝난 후 몇 달째 실직 상태에 있던 이들이다. 이들은 이제 용병이 된다. 무법자 선원들을 이끌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팔로스 항을 떠난다. 1492년 8월의 일이었다. 콜럼버스는 여왕과 선원들에게 6주 후 인도에 도착할 것을 장담했다. 결국 그가 발견하게 되는 건 아메리카 대륙이다. 그리고 콜럼버스에 이어 아메리카로 몰려온 유럽인들은 이 새로운 세계를 완전히